경적부가치 정의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재무관리 기본서에서 하고 원가에서도 하는 거니까. 자, 경적부가치. 사실은 이 계산식이 그게 곧 정의야. 뭐다? 영업활동을 통해 본 이익. 영업활동 통해 본 거야. 뭘 얘기해? 영업이익이죠. 자, 거기에서 뭐 법인세와 자본비용 차감하고 남은 이익이야.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자본비용 차감한 성과다. 근데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뺀 성과를 우리가 통상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세후 영업이익.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거예요. 에비데다가 1-2라면 그게 세후 영업이익이었죠. 거기서 이제 자본비용을 차감해라. 단 경적부가치 측정할 때 얘기하는 이 자본비용은 당연히 뭐야? 금액으로 측정된 값이죠. 그럼 경적부가치의 측정 단위가 뭐야? 화폐 금액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한다? 사실 재무관리 전반에서 통상 자본비용이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할인율로 사용될 이자율 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혼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적부가치에 자본비용 차감한다. 그건 당연히 경적부가치 자체가 화폐 금액 단위이기 때문에 화폐 금액으로 측정된 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자, 그 자본비용은 이퀄 뭐다? 자, 그거는 자, 이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본, 그걸 투자자본 또는 투하자본이라고 하죠. 자, 거기다 이제 요 왁이 뭐야? 이자율로 측정한 자본비용인 거죠. 자, 곱해서 그 금액 기준으로 이 자본비용을 얻어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세후 영업이익은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 요게 아마 말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여기에 ROIC라는 게 있죠. 이걸 투자자본 수익률 또는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ROIC는 뭐냐면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분의 얘를 통해 버는 이 세후 영업이익. 자, 투하된 자본 가지고 자, 번 세후 영업 이익에 의한 수익률이야. 이게 투자본 수익률이야. 따라서 필요하다면 세후 영업이익은 이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세후 영업이익은 투자자본의 투자본 수익률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세후 영업이익이 얘죠. 자본비용은 얘죠. 둘 차액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한가 똑같아. 지금 투자자본은 공통이니까 투자자본에다가 ROIC 투자본 수익률 빼기 가중평균자본비용 해서 그거를 이제 곱해 준 거와도 같다.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계산 문제로 1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사실 경적부가치를 실무적으로 측정할 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다? 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론적 측면에서 이런 의미다는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또 기출문제에서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제가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걸 통해 추가로 이따 숫자로 확인하시는데, 일단 투자자본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금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경적부가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이 고유한 영업활동의 성과를 측정한 수치야. 그래서 출발점이 뭐야? 영업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바로 뭐야? 고유한 영업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자, 그러면 자본비용도 당연히, 자, 이거 번호라고 투자된 돈에 대한 자본비용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본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사가 고유의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60밖에 안 되는데 좀 자금을 여유롭게 조달해서 100을 조달했어. 그럼 조달한 자금은 100이지만 그 중에 40은 영업활동에 쓰이질 않잖아요. 그럼 고유한 영업활동 성과 평가하면서 그 40에 대한 비용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로지 고유한 영업활동으로 흘러간 60에 대한 비용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 그 두 번째, 자, 특정 자본은 특히 부채 쪽에 있어요. 부채 중에는 영업활동과 분명히 관계는 있지만 이 자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부채가 있을 수 있어. 원가에서는 되게 유동부채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엄밀히 따지면 유동부채에도 자본비용 부담을 해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1차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부채 중에 자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애가 있다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매입채무죠. 매입채무.
자, 그런 애들은 자원비용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지만, 자, 투자자본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거꾸로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금이면서 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금이야. 여기 이제 투자자본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영업활동에 투자된 총액은 영업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본비용 부담하는 애만 남겨놔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혹시 이자 부담 없는 부채가 있다면 그걸 발라낸 거. 그럼 당연히 이제 위에 딱 얘가 남겠죠. 영업활동에 투자된 총액 중에서 이자 부담 없는 부채를 발라내면 결국 뭐만 남아요? 영업활동에 투자된 돈이면서 자본비용을 부담하는 애만 남겠죠. 자, 그런 의미다 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문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 성과지표는 회계적으로 측정된 순이익이죠. 그 회계적 순이익하고 이 경적 부가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첫 번째, 자, 회계적 이익은 여러분들 순이익 구하다 보면 부채에 대한 비용, 이자 비용은 당연히 손비, 비용 처리하죠. 하지만 자기자본, 주주한테 주는 대가는 비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회계이익은 자, 타인자본 비용만 고려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제 경적 부가가치는 이 가중평자원 비용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한 성과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 차이점이 주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이익보다는 경적 부가가치가 주주 입장에서 어떤 진정한 성과적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순이익 100만큼 벌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자본 조달하면서 주주한테 약속한 대가가 180이야. 그럼 주주 입장에서 해석해보세요. 단기 순이익 100이다. 0보다 크다. 그럼 경영자가 잘해서 나한테 돈 벌어줬네? 이럴 거야? 최소한 180은 대가 받아야 돼. 그러면 순이익을 다 배당으로 가져간다 해도 최소한 180만큼은 벌어줘야 손이 안 보는 거죠. 약속한 대가가 180인데 총 순이익 100밖에 안 돼. 그럼 이건 사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80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가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만약 경적 부가가치로 평가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주주 대가도 다 비용으로 처리해서 성과를 측정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적 부가가치를 통해서 주주 입장에서 자, 진정한 성과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아까 경적 부가치에서 강조한 게 뭐야? 고유한 영업 활동의 성과, 이걸 측정하는 거다. 네, 근데 순이익은 어때요? 그 안에 모든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죠. 고유한 영업 활동뿐만이 아니고 고유한 영업 활동과 관계 없는 애들도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회사가 장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라는 것은 이 경제적 자, 부가가치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장기적 수익성을 더 잘 반영해 준다. 왜? 예컨대 단기에 평년보다 이익이 좀 많이 나왔어. 일시적으로. 알고 보니까 예전에 샀던 토지를 올해 처분해서 갑자기 일시적 이익이 늘어났어요. 자, 그거 내년에 또 버나요? 후년에 버나요? 사실 올해만 발생하는 것 이후엔 또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익은 이와 같이 고유한 영업활동 성과 외의 어떤 성과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장기적으로 계속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면에 경적 부가가치는 고유한 영업활동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 의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적 부가가치를 우리가 기업 가치에 이제 반영해준 수치가 뭐다? 이게 시장 부가가치다. 자, MBA라고 하죠. MBA. 그래서 MBA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약 그 회사가 보유한 총자본, 이 총자본은 총자산과 같은 거예요. 총자본 또는 자, 총자산 개의 시장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시장 가치가 장부가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돼 있냐 이런 얘기야. 시장 가치 기준 자산 가치가 장부가액 대비, 장부가액은 일종의 투자 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사업 시작할 때 자, 조달했던 그 금액보다 현재 가치가 얼마나 더 증가돼 있냐,
그게 이제 기업가치면의 부가가치. 그걸 시장 부가가치라고 한다.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보면 뭐와 당연히 똑같다. 미래 경적 부가가치들을 가중평균자산 비용으로 할인한 현가도 똑같다. 이것도 사장하면서 잠깐 봤죠. 할인율로 뭘 쓸 거냐 이 얘기 잠깐 봤죠. 그러니까 미래 경적 부가가치들을 가중평균자산 써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MBA다. 근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 연단위 성과야. 회계 이익처럼 매 연도별로 측정되는 성과야. 그러면 미래 경적 부가가치들이 각 해마다 부과된 가치잖아. 기업 가치라는 건 오늘 얼마짜리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적 부가 가치들을 현가로 다 환산해서 합산해주면 오늘 기업 가치 기준의 총 부가 가치, 곧 MBA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이 개념을 우리가 투자한테 적용해보면 자 그거는 NPV와도 같은 거예요. MBA라는 게 결국 NPV와도 같다. 자 앞서 여러분들 CFM 하고 할 때 NPV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라. NPV 자 시장가치 또는 균형가격 거기에 소득한 거 투자한건 뺀 거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럼 NPV 구하다 보면 결국 투자의 미래 현금 흐름들의 총 현가를 구할 텐데 자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투자는 그 자산의 시장 가치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투자원금 차감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MBA는 만약 투자원에 적용해서 그걸 측정해 본다면 그게 NPV와도 결국 같은 것이다.